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일본 고대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본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일본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사를 보면 일본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인 조몽 시대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일본사의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은 야요이 시대라고 있긴 있지만 이게 청동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일본은 특별하게 청동기 시대가 없어요. 청동기와 철기와 그다음에 신석기가 같이 사용했죠. 야요이 시대 때는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금석 번용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인제 고분 시대도 있고 이 고분 시대 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마토 정권이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 나라 헤이안 시대, 그다음에 인제 막부 정권들이 쭉 연이어 들어가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를 전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에도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임명에서 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여기 중국 일본 고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에도 막부 말기부터 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 그렇게 해서 인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중세사 관련돼 가지고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이제 좀 보죠. 일본 열도 형성과 이제 구석기 시대를 이제 보는데 구석기 시대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다만 인제 예전에는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후에 유아축구 유적이 있어요. 군마현에. 이게 1946년일 거예요. 이 이와축구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때 이제 요 이와축구 유적에서 구석기, 타제석기도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져요. 예.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조몽 시대를 볼게요. 조몽 시대는 기원전 1만 년에서 기원전 3세기 때 정도. 1만에서 기원전 3세기 때 이렇게 했던 건데 주로 이제 조몽 시대는 조몽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냐면 조몽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마제석기라든지 그다음 조몽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용했고 뭐 그 당시 이제 뭐 예니미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요이 문화를 보죠. 야요이 문화는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데 뭐 청동기 문화도 일부 포함되긴 했겠죠. 근데 이제 청동기 문화보다는 그냥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가 같이 사용했던 시기야.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동기, 철기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야요이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야요이 시대를 여기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 같은 이 금속이 같이 사용했다 해서 금속 번영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형태는 우리나라의 인제 청동기하고 인제 초기 철기 형태 시대 때 그런 시대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벼농사가 인제 들어왔고요. 예, 그다음에 엄격한 계급 사회가 이때부터 수행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정치적인 공동체인 군이, 그러니까 인제 국이라고 있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쿤이라고 하는데 이 쿤이라는 조그만 소국들이 등장을 했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소국 분할 시대 같고 이 야요이 시대에는 여러 이제 부족 국가들이 등장을 막 했는데 이런 그 부족 국가 등장 관련된 내용이 아이고 중국 사서에도 나와요. 중국 사서에 왜 나오냐면 이런 이제 부족 국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높이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에 사료를 많이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뭐냐면 웨이인전에 들어있죠. 그래서 뭐
동이전이나 웨이전 이런 관련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중국 측 사설을 통해서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을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여러 소국 중에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야마타이국이에요. 야마타이국. 이건 동아시아 역사책에도 나와 있죠. 야마타이국. 이 야마타이국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가 이제 어디냐면 그 큐슈설과 또 하나가 기내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여기 다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두 가지 설이 있다. 큐슈설과 기내, 그러니까 야마토국 설이 있어요. 그 기내설에 따르면 야마타이국은 그 뒤에 등장한 야마토국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둘러싸고 이제 국가의 성립 시기도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야마토국의 성립 시기 있죠. 이것도 이제 다 달라졌는데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야마타이국에서 이제 제일 기록에 남아 있는 여왕이 시미코야. 시미코. 그래서 이 시미코라는 여왕이 통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미코가 위의 명제에게 사절을 보내서 공물을 바치고 왕의 칭호와 금인자수를 받았다. 금인자수라는 것은 금으로 된 도장을 의미해요. 이걸 이제 받아서 고명을 받는다고 하죠. 그걸 받아서 왕을 너를 이제 책봉해 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여기 친위외양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친위외양이라는 것은 이 금인자수, 금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아니, 발 잘못했네요. 예. 왕을 임명한다, 외양을 임명한다는 의미죠. 자, 그 의미가 이제 뭐냐 하면 시미코 정권에게 외국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 전체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위나라 외신 자격으로 책봉 체제 아래 들어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공 책봉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미코가 강력한 전쟁왕권을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보는데 왜냐하면 시미코는 국가를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좀 약간 보충 자료 좀 넘어갈게요. 어, 주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통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재정일치적 성격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왕을 남성 지배층들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건국을 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왕은 이제 상징적으로 주술적인 능력만 발휘할 뿐이고 실제 정치는 그 주변에 이제 동생들이 했다고 그래요. 남자 동생들이.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미코 외에도 그 당시 이제 그 외인들이 중국과 교류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노구왕이라는 사람이 후왕과 교류를 해서 강무제로부터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노왕 국왕이라는 인수를 받았는데 요 인수라는 건 이제 그 도장을 얘기하죠. 직인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직인이 나중에 발굴이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록이 그 후한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인 걸 입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고분 시대도 넘어가죠. 고분 시대. 자, 고분 시대는 시기적으로 3세기 말에서 7세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4세기 초라고 적혀 있는데 3세기 말에서 7세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본 고대 이제 중요 그 흐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마토 정권도 이 고분 시대 이제 등장했고, 그다음에 아스카 시대도 요 안에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분 시대는 왜 고분 시대냐?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고분이라는 게 예전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무덤을 많이 만들었어. 예. 그래서 그 무덤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상징하는 이 고분 시대라는 건 이게 무덤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를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고분 시대도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분 시대에서 제일 대표적인 무덤이 어떤 무덤이야? 전방 후원분이죠. 예. 그래서 이 전방 후원분이 중기 때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때까지 있죠. 이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야마토 오늘 나라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근데 무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강력한 권력 집단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방후원군은 이렇게 생겼죠. 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무덤이 상당히 이제 커서 오늘날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주변의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이쪽 위로 올리죠. 예. 그러면 이게 무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있고 여기 물을 가둬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이 정방후원문이다. 그래서 앞에는 원형이고 뒤에는 방형인 그런 형태를 정방후원문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정방후원문에는 이제 한인마다는 이런 장식 토기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어느 시기 때냐면 그 앞에서 얘기처럼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때까지 이때부터 야마토 정권이 기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세력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야마토 정권이 권력을 확립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6세기 넘어가면서 무덤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해요. 그럼 무덤이 축소되면 왕권이 약화되냐? 그건 아니죠. 예. 이게 그만큼 왕권이 강해지니까 이 무덤을 쓸데없이 무덤을 크게 지어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한반도식 무덤이 등장해요. 백제에서 이제 건너온 걸로 보고 있는데 굴식 돌반 무덤 형태가 그 6세기부터 이제 출현된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한반도와 교류를 통해서 뭐도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불교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 불교는 뒤에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아스카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 청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찰을 많이 만들어서 크게 만들죠. 예. 그래서 좀 약간 권위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들어볼게요. 자, 초기에는 야요이톡에 계보 있는 젓갈색 하지키가 사용됐지만 뒤에 이제 5세기 때 우리 한국사와 관련돼 있죠. 가야의 영향을 받은 이 스에키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의 대외 관계를 보면 강개토 대항비에 보면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의 철과 기술 문명을 수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야마토 정권이 이제 강개토 대항 비문에 나오죠. 왜가 그 신라를 쳤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때 왜라는 게 야마토 정권인지 뭔지는 불명은 해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여러 가지 서 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 야마토 정권이라는 것이 좀 약간 확률이 높죠. 그 당시에. 그럼 야마토 정권이 이제 왜 그 뭐냐 백제나 이런 가야를 도왔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철기 기술을 만들 능력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철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받고 뭐냐면 용병을 파견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외하고 백제의 관계는 제가 이제 한국사 시간 때 했으니까 그 내용 참조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송서 외국전에는 5세기, 6세기 때 5세기, 6세기에 거쳐서 외오왕이 중국의 남조에 조공을 바쳤다.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요때 송서라는 거는 송나라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북송, 남송 그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요때는 위진남북조 때 남조의 송이라는 국가가 있었죠. 송제 양제할 때 그 첫 번째 왕조. 예. 그래서 그 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인제 5명의 외왕이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음. 그러면
이때 이제 왜 외양이 조공과 책봉을 받았냐면 일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송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외국 정권의 내부 지배체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배 어떤 인정을 받아서 내부의 어떤 통합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권위를 내세워서. 그다음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제적 외교 수단이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요것도 이제 뭐 요거나 요것도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외가 고구려의 이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 백제하고 연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고구려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었다. 뭐 이건 것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의 발전을 볼게요. 자, 일본은 이제 6세기 이후부터 그 당시 게이타이 왕조가 등장해요. 게이타이 왕조는 이제 오미에 있는 그 일본 황씨 반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왕조가 이제 청안간을 이제 뭐냐면 계승하죠. 그래서 지금 청안간은 요 게이타이 왕조하고 연결됐어요. 근데 이 게이타이 왕조는 누구하고 또 연결됐냐면 정치적으로 백제 계통하고 연결됐죠. 백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게이타의 왕조 때 6세기 때죠. 6세기 때 그 당시 백제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 일본식으로 이걸 이제 뭐냐면 병영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식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 하면 그 우지 가비네 제도예요. 우지 가베네 제도죠. 그래서 이제 우지 가베네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우지 가베네 제도는 후에 이제 그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일본이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어떤 그 지방이나 중앙의 통치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내용을 보면 목적을 보면 대왕가 그 당시에는 청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덴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나중에 얘기고요. 예. 이때까지는 이제 대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대왕가 중심의 야마토 그 정부 중심의 지휘 체제에서 각지의 호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분 질서로서 우지 가베나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정치 질서이자 야마토 정권의 권력과 연결된 자의 신분 표시였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우지 가베나 제도가 이제 뭐냐 이걸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지라는 것은 시족을 의미하죠. 예, 시족. 예, 현을 바탕한 정치 조직을 말해요. 예. 근데 이제 모든 그 시족이 우지와의 어떤 그 칭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야마토 정권과 관련된 어떤 핵심 집단들, 그 관련된 권력 집단들만 시족들만 우지라는 뭐냐면 시족을 받아요. 예, 칭호를. 그리고 우지 중에 뭐냐면 그 상위 또 우지가 있죠. 이 상위 우지는 가베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일반 시족이 있고 권력과 관련 우지가 있고 이 우지 중에 일부가 이제 여기 우지라는 품 안에서 일부가 요 안에서 가베나라는 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시와 성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권력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지와 가베날 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베나에 여기 크게 이제 직위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베나를 받은 유력 우지 중에 오우미와 오므레지 계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오우미와 오므레지 계통이 상당히 큰 뭐냐면 어, 그 우지면서 가베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지에게 가베나를 쓰는 건 뭐냐? 그러니까 시에서 가베나를 줬던 건 뭐냐면 그 어떤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의 대항력을 복속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 지위를 줬다. 그래서 서열을 나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국가를 운영할 때 간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간청이. 그래서 어떤 국가 운영할 때 대부분 각 우지에게 나눠주거든요. 어떤 우지는 뭐 군사적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우지는 재정만 담당하고 어떤 우지는 시안만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지위를 나눴으면 그에 걸맞는 또 간직도 나눠주겠죠. 이 간직의 형태가 뭐냐면 간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직이라고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 갑이네요. 예. 우지 각각의 맡은 역할을 맡아서 맡은 우지들에게 그는 우지에 걸맞는 성을 나눠주는데 오늘날 말하면 간직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갑에 나눠가고 그 간직의 중요도에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위기화가 되는 거야. 각각 우리들이 위기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중에 제일 꽃도 위에 있는 이런 가변의 성이 오미와 오므라지고요. 오미와 오므라지 계통의 이제 그 애들은 우리들은 그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이런 체제가 이제 야스카 나중에 다이가 계신 이전까지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오음이 오므라지의 그 받은 그 가비내성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 우지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오미계통의 그 뭐냐면 가비내를 받은 우지는 그 소가시 계통이 있어. 소가시. 그다음 오므라지의 어떤 그 가비내를 받은 우지는 모노베시가 있어. 그래서 이 소가시하고 모노베시는 대립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을 했는데 이 소가시 같은 경우는 백제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불교 도입을 찬성을 했던 애들이고 모노베시는 불교 도입을 반대했던 애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대립에서 이제 소가시가 모노베시를 제거함으로써 불교를 도입하고 한동안 이 소가시가 그 야마토 정권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 우지 가비네 제도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국조제라는 게 있어요. 국조제. 그래서 이 국조제가 있는데 그 국조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조정에 이제 그 복속된 토착 호족들 있죠. 지방 호족들. 예. 이 토착 호족들이 그 당시 그 자제나 여식을 왕궁에 봉사를 하고요. 일종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죠. 그 대신에 지방 통치를 인정받는 그런 제도가 뭐냐면 예, 국조제라고 보시면 돼요. 국조제.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걸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리 노미 야 스포 제도.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이게 나라 국자니까 군이 노미야 스쿠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지방제도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다이카 계신 이후에 어, 폐지가 되죠. 그래도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다이카 계신 후에는 부현 이런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통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민제라는 건 뭐냐면 이 부민제는 잠깐만요. 위안 보이네 갑자기. 자, 부민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 아까 이제 구니노미야 스코제 있죠. 그 지방 호족들이 그 당시 그 일반 농민들을 호족의 그 밑에 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때 부민은 예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호족들이 관리하는 예속민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창제라는 것은 조정 소유의 기속 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기내 지역이 있잖아요. 그 기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 뭘 두냐면 두창을 둬요.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그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직할령. 그게 이제 창고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토지가 있고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두창을 둬서 왜냐면 야마토 정권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호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두창제다. 네. 자, 이 두창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 이거는 이제 조정 소유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황제 그 청와 개인의 소유죠. 그 당시 대왕이라고 이제 했던 일본 왕의 개인적인 소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인제와 두창제도 곧바로 이것도 이제 뭐냐면 다이가 계신 때 없어져요. 네. 이걸 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지사민을 공지 공민으로 바뀐다는 조치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것이 부민과 두창제인데 예전에 호족들과 대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토지나 민들을 국가 토지로 이제 공적 토지로 그 공민으로 전환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국조제, 부민제, 두창제 이런 그런 제도 그리고 우리 가민회 이런 것들은 백제에서 이제 받은 백제 시스템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이가 계신 이후에는 국조, 부민, 두창 이런 제도는 없어지고요. 가빈에는 이 의미가 좀 달라지죠. 가빈에는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당시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줬던 집단들이 도레인이죠. 이건 그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죠. 그 도레인들은 주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건너오죠. 예. 그 특히 이제 건너온 그 여러 그 도레인 집단 중에 큰 영향을 줬던 도레인 집단들이 백제 계통의 도레인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6세기, 7세기 때 거쳐서 이게 7세기가 되는데 6세기 때부터죠. 아스카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레인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여기에서 좀 볼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우지 가비네 제도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좀 보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예. 자, 도레인에 대해서 이제 좀 보죠. 도레인은 일본에서 한반도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일부 중국 계통의 왕조도 있어요. 그 유입 배경을 보면 그 한반도의 삼국시대나 그 다음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혼란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반도 도레인들인데 이 한반도 도레인들은 야마토 정권의 크게 성립을 기획했고 특히 백제 계통이 그걸 주도하죠. 그래서 한반도 도레인들의 계통을 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봤던 하타시, 야마토나 아야시, 소가시 이건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땐 도레인 가운데 소가시가 있죠. 소가시는 한동안 야마토 정권의 어떤 실권을 장악했던 그런 도레인들이야. 네, 도레인들. 그리고 여기 하타시가 있는데 하타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도레인 하면 백제계통만 생각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신라계통이야. 그 울진 봉평기에도 이제 하타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이 하타시는 뒤에 이제 그 일본이 수도를 헤이안고로 옮기죠. 헤이안고로 옮길 때 큰 역할을 했던 그 가문이 하타시 가문이야. 원래 헤이안고 부근에 이제 그 지역이 하타시 그 원래는 통 하타시의 어떤 그 영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좀 설명한 게 기내는 오늘날 이제 오사카나 교토 일대를 얘기하죠. 간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좀 설명하죠. 기내부터. 원래 이제 일본이 그 한반도 문화를 받아들일 때, 할 때, 요 지역이 이제 이 북큐슈 일대죠. 여기가 되게 중요해. 대의적 교류처로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스시마 섬이 있고, 중간에 옥기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나침반이라든지 뭐 GPS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다이렉트도 해갖고 일본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항해를 할 때도 연안 항로를 따라서 섬이나 이런 육지를 보고 이제 그걸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건너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건너갈 때 먼저 쓰시마에서 건너가죠. 그리고 쓰시마에서 오키섬을 건너고 오키섬에서 이렇게 갈 것이 후쿠오카를 중심한 이 북큐슈 지역이야. 그러면 북큐슈 지역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큐슈와 혼슈와 시코쿠 안에 바다가 있죠.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센토나이카 네이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를 거쳐 가지고 여기 지역에 딱 도전하는데 요 간문이 뭐냐면 오사카죠. 그래서 이 오사카 그 주변 교토와 오사카 나라 주변을 보통 기네라고 해요. 간서 지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인제 왜 기네냐면 나중에 인제 그 해안가가 교토잖아요. 교토 주변에 있는 땅이라 해서 기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서울 경자에다 금기이 있잖아요. 주변의 땅, 서울 주변의 땅 이렇게 부른 것처럼 그 교토 주변에 있는 땅을 기내라고 하는데 이 기내가 이제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고대 일본 고대 정치 세력들이 형성됐던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기내 지역.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해서 일본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무기나 농구, 공구 같은 철기, 토기 생산 이런 것들 영향을 주고 일본은 또 예전에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 안에. 근데 이제 이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당시 이제 그 고분 시대 말기 때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을 이제 도입을 했던 세력들이 한반도에 들어왔던 도레인 세력들이야. 그다음에 이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직업 집단을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관계와 토목공사를 종사를 하죠. 그리고 집단 지배지의 문자를 사용인데 또 한자를 사용인데 이것이 일본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유교도 들어오죠. 오경 박사도 도래하고 뭐 의화, 역경, 그다음에 역경. 여기에서 역경이라는 것은 이제 어, 오경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역경이라는 건 책력을 의미하죠. 학문을 전파했고 불교 수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동을 있고 여기서 불교 수용에서 좀 본 게 고노상, 코노지라고 있어요. 방가사유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의 보물 1호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한국사 할 때 잠깐 언급됐던 건데 기초에서 백제 신라 고구려에도 이 방가사유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재 방가사유상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거 백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신라예요. 신라. 하타시의 영향을 받았죠. 하타시. 예. 이 코노지가 이제 하타시 원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신라의 방가사유생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요거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사 관련돼 갖고 일본이 그 한반도에서 뭐 그 불교 문화를 받아들일 때 관련된 그 기출 예문에 한번 언급됐던 것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중간에 인제 불교 도입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이제 불교 도입을 둘러싸고 그 당시 오무네지 인제 모노노베 씨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소가 씨가 대립을 하죠. 오우미의 소가 씨가.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정치적인 어떤 항의 계승 관계하고 또 연결돼 갖고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인제 소가 씨가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소가시 정권이 정권을 독점하고 나서 최초의 여제였던 세이코 초왕을 즉위시키죠. 이 세이코 초왕이 직접 통치한 건 아니고요. 그의 조카였던 요 소토쿠 테이저가 섭정이 되면서 통치를 하죠. 예. 그래서 소토쿠 테이저는 그 당시 이제 실권자였던 소가시 지마하고 같이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인제 소가 오마코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같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토쿠 태자도 인제 외가 쪽은 요 소가시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 개혁을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토쿠라는 명칭, 그러니까 소토쿠 태자라는 명칭은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게 조카기 때문에 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자라는 명칭은 뒤에 추정된 거지, 추정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불렸던 거는 아니었죠. 엄민영은 왕자로 불렸던 거고 태자라는 명칭은 나중에 그 뭐냐면 추대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소토쿠 태자 보기 전에 이게 이제 많이 뛰어가는데 잠깐만요. 불교 문화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네. 요거 뒤에 하면 되겠네요. 자, 요 소토코 태제의 이제 국정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좀 약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대체를 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 성립 과정을 보면요. 그 앞에 청하했던 수십 청왕을 감사한 이 소가노 우마구가 여왕을 이제 세우죠. 예. 요그 스이코를 여왕을 세웠고 이 스이코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가시 황제였던 우마야도 그 소가시 황제였던 우마야도 황자 석정으로 내정을 담당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소토쿠 태자가 이제 소가시 쪽에 이제 외가 쪽을 두고 있는 황제 그 왕자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토쿠 태자도 쇼가시와 연합을 해갖고 이제 개혁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혁을 내용을 보면 지배체제 정비하고 관련돼 있는데 의례를 개정하고 간이 12개 제도를 이제 두고요. 헌법 17조 역사기록물인 청왕개혁 국기가 있다라고 했죠. 간이 12개조는 뭐냐면 예전에는 가베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부족 단위도 이렇게 예,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간직을 두고 거기에 이제 맞게 12개 나눠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개인의 재능과 공격에 따라서 이제 가문이 아니라 관직을 둬서 하려고 했고 세습을 금지시키는 제도야.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시도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보편화된 건 일반화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외교를 보는데 이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중국사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변수사를 파견하죠. 네. 수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해서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 나중에 다이카 계신의 주역으로 신정권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다이카 계신은 이제 했던 주역들은 경당사가 아니라 어미는 경수사야. 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견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갖고 중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이카 계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일본 천황이 중국 황제에게 보냈던 국서 내용이 있어. 이걸 보고 이제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좀 건방지게 보냈죠. 여기 보면 문제 때 수나 문제 때 보낸 게 외양을 천을 형무 삼고 이를 제도 삼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잘났다. 청을 하늘과 태양을 뭐냐면 형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 문제 입장으로는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죠. 네, 상했겠죠. 수 문제 때 하고 더 상한 편지를 언제 보냈어? 수 양제 때 보냈어. 그래서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수를 보낸다. 이때 동방의 천자라는 의미는 누구를 의미해? 이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서방의 천자에게 국수를 보낸다는 건 중국의 이제 황제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랑을 더 높게 보고 황제를 낮추게 보는 거잖아. 자, 이 편지를 받은 그 뭐냐 양제가 머리가 완전히 하가 껍데기같이 올라갔죠. 예. 근데 참았어. 왜냐면 일단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았고 꾹꾹 참았고 대신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죠. 예. 사절단을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수나라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당연히 이제 이 그 스이코조 때는 소가시 지방 가문이기 때문에 백제시와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소트코트의 간제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간료제를 기초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헌법 17조도 공포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이 12기조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좀 오타인데 12기인데
그래서 헌법 17조 내용은 뭐냐면 요때 이제 간이 시비 기준을 만들 때 인제 그 당시 간이를 수유한 사람들에게 간직자로서 갖춰야 할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예. 일종의 도덕적 훈계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료제를 재편성할 호족들에게 관료로서 마음가짐을 자각시키는 도덕적 훈계, 정치적 복무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예. 그래서 호족을 그 당시 가비내의 호족들을 간직을 갖고 있는 관리로 뭐냐면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이게 완전히 바꾸진 못해요. 그 뒤에도 인제 가비네 제도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예. 완전히 이제 뒤에 넘어간 거는 뒤에 인제 누구야? 다이가 계신 이후 그리고 다이가 계신도 인제 완벽하게 바뀌지 못하고 후대 몇 대 가서야 인제 바뀌는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출발점을 이뤘다. 시작점을 시작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치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수익구조의 대외 관계는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친신라 친고구려 정책을 펼쳤다. 자,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제 좀 보는데 요거는 친신라 친고구려 정책은 뒤인데 요거 지우세요. 예. 요거는 뒤에 인제 다이가 계신 때 인제 이거냐 뒤에 얘기했지만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아니라 친백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친백제 정책. 아직 수익구조 때까지는 친백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세기 그러니까 6세기에서 거의 7세기 때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건 불교 중심의 문화죠. 예, 시족 단위가 주체가 돼서 불교 문화를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족 우지를 중심으로 이제 수용했어. 그 우지들은 각각의 우지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대다. 우지에서 만든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다는 사찰이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대규모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권위를 나세 그 표현했죠. 그래서 예전에 6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거대한 그 정방구 원본을 가지고 왜냐면 자신의 어떤 가문이라든지 왕실의 어떤 권위를 어 표현했는데 여기 불교가 된 6세기 이후에는 우지대단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우지대단은 원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찰. 그래서 최초의 일본의 불교 문화였고 고구려 백제의 신라와 중국의 남북조의 영향을 받는 국제적 높은 문화인데 특히 백제의 영향을 받았죠. 예. 그리고 소가지의 이제 아스카 데라가 일본 최초의 사원이었고요. 그다음 솔트쿠 태제가 호노사를 이제 만드는데 이 호노사는 현존하는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주 건축물이에요. 예. 목주 건축물은 썩기 쉽고 불타기 쉽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게 없죠. 이게 상당히 오래 남았어. 예. 자, 하여튼 최고로 오래됐던 그 목주 건축물이 이 호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제 간흥사항과 그것도 고지의 목재 방가사유당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라. 핫하시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백제나 고구려 등등 해 갖고 승려들이 인제 와서 백제라든지 인제 뭐냐면 문물 같은 것들 아니 불교라든지 여러 문물들을 전파를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이카 계시를 보죠. 다이카 계신이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이카 계신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카 계신은 645 년에 했는데 요 다이카라는 말은 대하라는 말이에요. 대하. 그때 인제 연호를 이제 최초로 사용했는데 중국처럼 대하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대하.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호를 인제 계속 사용하거든요. 어. 그래서 인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했다 놨다 그러잖아요 잠깐. 사용했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사용해. 그거는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국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조공 채권 관계를
간간히 맺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맺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붙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육지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해양에서 막 바다도 해갖고 떨어져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상대적으로 일본에 관심이 없고요. 일본도 중국의 정세에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폐지됐는데 일본은 지금도 연어 사용하고 있어. 하여튼 이 최초의 연어가 대하고요. 그래서 대하 연어 때 했던 정치적 변화 운동이 개신이라고요. 다이카 개신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이카 개신의 배경을 보죠. 그다음에 외에서 당에 귀국한 유학생, 순화라고 보시면 돼. 이게 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인하면 견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견수사, 경당사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뭐 어떤 견수사나 경당사에 파견된 그런 유학생들과 항문승에 의해 동아시아 긴장감이 전달되었고 조종에 의해 대응하는 권력을 집중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 목적은 당처럼 그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카 갱신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소가시가 제거된 이후에요. 소가시. 소가시. 소가시가 이제 왜 제거됐냐면 그 당시 소가시는 뭘 추구했죠? 그 당시 친백제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당시 이제 6세기 때 7세기 때죠. 그래서 나당 연합이 형성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른세력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수나나 당나라에 유학했던 이런 세력들은 백제보다는 지금은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뭐냐면 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친신라 친당 정책을 추구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걸림돌이 뭐냐면 이 소가시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가시를 그 당시 나가노 황제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경수사에 들어온 나가토미노 가미타리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제거를 하죠.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역사상 을사년에 일어났다 해서 을사의 변이라고 해요. 을사의 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쿠데타를 통해서 내부 쿠데타를 통해서 소가시 세력들을 제거를 했다.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645년이죠. 여기 있네요. 일사의 변. 일사의 변, 일사의 난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소가시가 이제 타도되고 수당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노의 황태자가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가노에하고 나가토미나 가미타에는 되게 유명한데, 뒤 나가노에는 덴지 차원이 됐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토미나 가미타에는 그 당시 이제 뒤에 후지와라는 신을 받아서 후지와라의 선조가 됐던 사람이야. 후지와라는 되게 유명하죠. 나라이안 시대 때 그 뭐냐면 정권을 장악했던 그런 그 뭐냐면 가문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개혁 내용을 보죠. 먼저 이제 오미야 오문화제 이거는 이제 가비네에서 이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주어진 그런 가비네잖아요. 요거를 폐지하고요. 처음으로 연호를 다이카로 이제 그냥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해서 토지와 인민을 조사하는데 지방간을 이제 파견할 때 보통 이제 지방은 일반의 지방이 제일 높은 도와 같은 우리가 비슷한 게 국이죠. 여기 나라 국자인데 여기 나라 국자단위보다는 지방 행정단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중앙에서 파견하고요. 그래서 이걸 국사라고 하죠. 여기 국사.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단위가 현이야. 현. 현은 현지의 이제 호족들 유명해요. 지방색들. 니도 그 밑에 이제 말층 이거는 마을 단위니까 그게 현지에 있는 뭐 마을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같은 현 단위까지 파견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유령 체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국 단위만 파견됐다. 이게 좀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파견해서 토지와 인민을 조사를 해서 뭘로 하려고 했냐. 그래서 게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공민으로 만들었죠. 공민과 공지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사민 사지를 국민 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도를 아스카에서 나니아로 옮겼어요. 오사카로. 음. 오사카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내에 딱 입구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 이 오사카를 이제 만들 때 그 주도 세력이 백제계통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오사카를 만드냐? 자, 오사카가 그 항구니까 그 당시 그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다이카 계신의 조를 공포했는데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원문은 이제 보고 여기 가자.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고 얘기할게요. 자, 옛날 청왕이 그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한 백성과 그곳에서 왕실 직한령 그리고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부국 등을 백성과 그곳의 사유를 폐지한다. 이건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있죠. 그래갖고 왕실 직할지가 이학계라고 했죠. 이학계. 이학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군이노 미오스케제 호족들이 통치했던 그 지역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사지 삼인을 공지 공민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대부 이상 관리들에게 각각 일정한 수와 민원을 지정해 그로부터 거둔 조세를 준다. 예.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도성제도를 만들고요. 도성제도라는 건 경이라고 해요. 도성은. 어? 그걸 이제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냐면 그 당시에 수도는 있긴 있었지만 이게 자주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가 있으면 그 주변에 성이 있고 그다음 궁궐이 있고 간청이 있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건 중국식 그 개념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수도는 그냥 궁궐만 있고 그 간청은 어차피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없고 도성도 없고 성도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식이 도성제도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회의학거나 뭐 회의 쫓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음.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을 정한다. 네.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은 군, 국, 현, 리 이런 것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처음으로 호적 호구대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호적이죠, 호적. 게장을 만들고 나라에서 백성에게 논밭을 주어 주는 법을 만든다. 이게 이제 그 군전제에 영향을 받은 반전 수수법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번 서기에 적혀 있는데 항상 이제 보면 이게 그 어, 역사책을 볼 때는 출처 확인과 그 비판적 시각을 봐야 되겠죠. 1번 서기 자체가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지요. 예. 그래서 일본 서기는 이제 뒤에 만들어졌고 요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실제로 실시한 건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후대에 있는 그 실시한 내용을 그 당시 다이가 계신 때 실시한 것처럼 마치 몰아서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추후의 개혁들을 그 다이가 계신 때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되게 학자들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고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다이가 계신 때 했던 걸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세요. 네.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을 또 들어가죠. 예.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건 이거고, 그 다음에 경사 기내 군의 행정구역과 군사 교통제도를 제정하고 호적과 개장을 이제 만들고 반전수습법을 이제 행겼다. 그리고 이제 조용조의 새로운 통일적인 세제를 시행했고요. 공직국민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다이올령을 예, 반전수습법이다. 712년에 중앙집권 관료체제를 체제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카 계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당나라 율령체제를 지향했죠. 수당시대 때 율령체제. 수당의 율령체제가 뭐예요? 자, 균존제가 있고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지급을 하죠. 예. 그러면 군전제 땅을 지급을 하면 그 대가로서 백성들이 이제 뭘 줘요? 부병과 조용을 주잖아요. 조용조.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도 군전제 영향을 받아서 반전 수습법을 실시하고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부병제, 조용조 이런 것들을 실시한 거야.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체제가 나라 시대부터 이제 조금씩 붕괴돼서 해양 때 이제 붕괴됐죠. 그래서 이제 부병 대신에 나오게 되면 사무라이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반전 대신에 장원제가 등장하고 그래서 당나라하고 좀 비슷한 이제 흐름이 이어져 이거는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그 개혁들이 조금씩 약간 이제 그냥 삐그덕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얘기한 척 나가노의 황제죠. 이 사람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왕이 누구였냐면 고토코 청왕이었어. 이 나가노 형제는 처음에는 이 친신라 정책을 이제 추구를 했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제 혈통 자체가 백제계통의 혈통이고 또 사안을 보니까 나당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백제를 이제 멸망하면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친신라 정책에서 말기 때 들어가면 친백제로 바뀌어요 또 얘가. 어. 근데 요때 청왕이었던 고토코 청왕 계속 친신라 정책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가노 황제하고 고토코 청왕 간에 대립이 형성이 돼.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가노 황제는 그 당시 그 고토코 청왕을 쳐내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왕을 이제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실제 정치는 나가노 황제가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신라 정책에서 친당 신라 정책에서 친백제 정책으로 그냥 바꿔버려. 예. 정책 방향이. 예. 그래서 이제 친백제 정책에 입각해서 그 당시 신라 백제가 이제 뭐냐면 아당연합군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전투에 파병을 하죠? 백총강 전투에 병력을 파견하죠. 이 백총강 전투는 그 당시 이제 한국사 관련된 거지만 당나라, 신라, 그 다음에 일본이 같이 참여한 국제전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패배를 하죠. 예. 그래서 일본의 정규군이 최초 우리나라 와가지고 싸웠던 전투가 백총강 전투예요. 예. 백총강 전투.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싸웠던 전투가 뭘까요? 예. 첫 번째가 백총강 전투고 두 번째가 임진왜란이죠. 물론 중간에 왜구들이 이제 와서 설치했지만 이거는 왜구나 지방 정권하고 싸운 거고 실제로 이제 정규군 국가 대 국가 싸운 건 임진왜란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직접 들어가서 싸우지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 영토에서 싸웠던 전투였죠. 청일전쟁.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백종강 전투나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이나 항상 누구가 개입돼서 중국이 개입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 성격이 띠고 있어요. 이게. 자, 백종원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제 나당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거 보고 얘기할게요. 대개 이제 나당연합군이 뭐냐면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스시마를 거쳐서
여기 옥기섬을 거쳐갖고 이 북큐슈에 상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큐슈에서 이제 센토나이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신라 경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마토 조정에서는 요 다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병경 수비대를 둬요. 방인을 둬. 그리고 봉화를 설치해. 이쪽으로 쭉 해서. 예. 왜냐면 이제 쳐들어오면 여기 봉화를 올려갖고 여기 수도였던 이제 그 당시 이제 수도가 오미였거든요. 예. 오미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알려주도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요 주변에 스시마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해안 연안에 백제 계통의 유민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백제식 상상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다자유가 있어. 다자유는 중국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삼국 간의 어떤 외교 창고였는데 다자유를 연안에 있었는데 내륙으로 옮겨요. 내륙으로. 예. 왜냐면 얘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 여기는요. 그런 정도를 했다. 그리고 수도를 원래는 이제 오사카였죠. 근데 오사카는 해안 지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미로 옮겨. 오미는 참고로 대체 왕조의 근거지예요. 예. 기내 지역에 있긴 있지만 좀 내륙 지역이 있어요. 내륙 지역에 자신의 근거지로 옮겼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황제가 되죠. 네, 청왕이 되죠. 이게 이제 덴지 청왕이야. 그래서 덴지 청왕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미경을 제정을 하고요. 오미경은 최초의 율령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기록상. 그 다음에 경호년에 제작한 최초의 호적이었던 경호년을 작성하죠. 최초의 호적. 어떤 분은 호적은 이미 다이카 계신 이전에 다이카 계신 때 작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에 언급하지만 다이카 계신 자체가 그 치적 자체가 그때 당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후대 그 치적들을 앞으로 끊어다 소급해 갖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덴지청왕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덴지청왕이 이제 그 죽으면서 후계자 문제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싸움이 한번 일어나죠. 그 덴지청이 약간 이제 독재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근데 이제 덴지청이 죽고 나서 어 그 후계자 싸움이 나는데 덴지청의 아들이었던 오토모 황제와 그다음에 덴지청의 동생이었던 오하마 황제 간의 싸움이 나.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본사에선 진시의 난이라고 해요. 진시의 난. 그래서 진시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누가 이기냐면 오하마 황제가 승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즉위해서 덴무청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덴무청왕이 되면서 이후에 한동안 덴무청왕기가 이제 뭐냐면 그 황제 청왕자를 차지하게 돼요. 그 덴지청왕에서 이제 덴무청왕 넘어갈 때 덴무청왕이 이제 전쟁에서 내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력을 통해서 황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한권을 청왕권을 뭐냐면 행사할 수 있었고 이 강력한 청원권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율령 체제의 개혁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다이카 계신 때의 율령 그 체제 정비는 실질적으로는 요 덴무청왕 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덴무청왕 때. 그래서 덴무청왕과 그의 이제 부인이었던 지토청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문무청왕 때 요에 거쳐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면 덴모 진토 시대를 볼게요. 덴모청왕은 이제 이거 진토는 이제 누구냐면 덴모청왕의 항우예요. 보통 일본에서는 나이가 어린 그 대승자가 있으면 우리처럼 이제 수용천청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직접 청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덴무도 마찬가지야. 덴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청왕이었던 이제 그 황태자가 좀 어렵거든. 문무청왕이 되는데 이때 잠깐 지토청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문무로 이렇게 연결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진시의 낭을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했던 이 대무청왕은 그 당시 이제 그 강력한 왕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안권이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강화되죠. 자기가 내전을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이제 권력을 배경으로 항족을 중용해서 청안 중심의 정치를 해내고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을 박차를 가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앙집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국외조군은 다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덴지 때는 반신라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이제 국외조군은 또 신라와 발해 우호 관계를 또 유지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 발해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여서 내부 지배 체제 정비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체제 정비를 위한 수많은 비법 등을 수용을 가능했다. 이들 나라부터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신신라 계통의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요때 이제 그 문화가 학구 문화라고 하죠. 학구 문화. 7세기 후반 때 형성된 문화죠. 신라 계통의 문화인데, 앞에 이제 6세기 때 형성된 아스카 문화는 친백제 계통의 문화라면, 요거는 학구 문화는 친신라 계통의 문화예요. 예. 물론 이 추세가 계속 갔냐 그건 아니에요. 대무청왕 때까지만 그래요. 대무청정 이후 청왕 이후부터는 또 사이가 틀어졌어. 예, 서로 간에 이제 항제국이라고 하면서 틀어졌는데, 이게 동아시아 국가에 동아시아 저기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그럼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냐 하면 청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전에는 대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덴노라고 하죠. 청왕. 음.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신격화를 시켜요. 청왕을. 그래서 이제 청왕이 이제 아리토가미라고 이제 신격화되죠.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이죠. 요 카미라는 것은 카미가지 할 때 그 카미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이. 그래서 이제 이 현신이라고 해서 이런 체제가 계속 지속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통치를 받을 때 뭐냐면 친월도 청왕이 나와서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선언을 하잖아요. 자, 하여튼 신격화를 시켰다. 그다음 항족을 어, 중용을 했죠. 왜냐하면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 자기 친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항친들을 정치에 참여시켰어. 그때 권위를 이제 뭐냐면 부여하기 위해서 팔성 가베네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혈통을 이제 중중하고 항족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팔성을 이제 항족에서 이제 갈려진 그 반개혈족들 얘기예요. 얘네들에게 특별한 가베네를 임명을 해서 요 팔성 가베네를 여러 이제 뭐냐 우지와 가베네 있죠. 중에 최상위를 둬요. 이게. 그다음에 호족들이 간이나 정책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간이나 정책은 세이코 때부터 쭉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 관료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얘네들에게 인간 승진 제도를 만들고 48기 위기제를 이제 만들고요. 그 영향은 중앙의 호족들이 기존의 호족적 성격에서 저착 국가의 녹봉을 유지하는 귀족 간인의 성격을 변모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최고 화폐를 화폐를 유통시켰고, 물론 널리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그 장항성을 모델로 해서 후지야가권을 이제 뭐냐면 종영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꼬라는 건 경이라는 의미죠. 수도경자. 그래서 예전에는 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궁궐만 몇 개 옮기고 다닌 건데, 그래서 중국처럼 당나라 장항성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계획도시 만들어서 여기 항공을 만들고 여기에서 주작들을 만들고 간청을 두고 민간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나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만드는 게 후지다학고인데, 후지다학고는 엄밀히 말하면 요때 이제 완성된 건 아니고요. 요때 만들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집도청왕이 있어요. 그 부인이죠. 집도청왕의 때 완성이 됐어. 네. 그래서 후지학고는 이제 종인데, 후지학고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헤이안고, 헤이초코 이렇게 옮기잖아요. 헤이초코, 헤이안고로 이거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사의 편찬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아스카 키요 미야다령을 제정을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 넘어가서 이제 여기 또 없는 게 뭐냐면
뒤에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1번이랑 국어를 사용했어요. 1번. 몇 번? 자, 그래서 1번이랑 국어가 상당히 이제 있는데 예전에 왜라고 불렸잖아요. 왜. 왜는 왜소하다 왜야.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불렸던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왜소하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비칭이죠.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그 왜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이 없으면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이제 7세기 후반 때 일본이라는 국어를 정식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이라고 해요. 이 일본이라는 국어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회의의 딱 본질이다. 딱 중앙에 있다는 거야. 회의의 근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국어를 서로 사용했어요. 그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제 나라 시대로 돼 있거든. 일본은 나라 시대로 국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있었어. 이게 09년 개정교육과정까지 있었나 봐요. 근데 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부터는 바뀌어지더라고요. 일본의 국어는 7세기 후반 때 쓰여진 거야.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수정돼서. 그래서 교과서 내용 보시면 가끔마다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으면 개론서와 뭐 전문서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과서 틀리면 이거 틀린 거야. 교과서가 잘못 적힌 거였거든요. 교과서 자체가 이제 그 다른 그 전문서나 이런 걸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옮겨가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어 놓은 거야. 정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교과서 편찬자분들이 대개 보면 교수보다는 교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그 예전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참조해 가지고 틀린 내용을 그냥 무비판 쪽으로 그냥 적어 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쓰기를 하다 보니까 틀린 내용이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더라고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예. 자, 하여튼 일본의 국어를 사용했던 것이 이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학고 문화를 보자. 학고 문화는 이제 앞에서 대문청왕 때 친신라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와 초당은 당나라 초창기 때 문화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국제성이 짙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문화였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법륜사의 금당벽화의 가문 보살상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다카마스 고분 있죠. 예. 요 그 벽화 이런 것도 있고 본격적으로 와카가 성립됐다. 이 시대 일본 고대부터 구성되었던 가요가 한시의 영향을 받아서 시용으로 정비되었고 대무 초부터 한자를 이용하여 일본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와카가 성립했는데 와카는 이제 일본의 특유한 율시죠. 예, 단시예요. 딱 몇 점만 구성돼 있어. 예, 이게 형성되는데 이 와카가 이때 성립되고 이게 널리 번성된 건 D죠. 이거는 번성기는 이제 뒤에 이제 국풍문화 때 음, 하죠. 국풍문화 때. 그래서 국풍문화 때 번성을 해요. 이게 요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여기 잠깐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대무청왕의 업적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그 아내였던 직도청왕과 문무청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개순청왕까지 이렇게 쭉 3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직도청왕은 후제국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문무청왕 때 이제 천도를 냈죠. 그러니까 후제국은 그 앞에서 그 대무청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직도청왕 때 완성을 시켰고 문무청왕 때 천도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문무청왕이 다이오 율령을 편찬했다는 거. 그래서 다이오 율령을 편찬해서 있고 다이오 율령이 이제 뭐냐면 반전수술법이 있어요.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로 영역 이게 요로인데 요로 율령을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겐쇼청왕 때. 자, 그래서 율령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율령 반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